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중환자 모니터링에 대해서 강의 드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외상외과의 김은영입니다. 최근에는 점차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게 가급적 조기보행과 빠른 재활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실제 다양한 컨디션의 중환자들에게 재활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치료를 시행하기 전 환자에 대한 평가와 또 수행 중에 면밀한 모니터링과 주의가 필수적입니다. 또 이를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안전한지, 그리고 치료 중에 적절하게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중증 성인 환자의 중환자실 내 조기 보행 및 재활 치료를 위해서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혈액학적 모니터링과 안전성 판단의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재활 치료를 시행하면서 중간에 살펴봐야 될 모니터링 기준과 또 중단을 해야 될 기준들, 그리고 종료한 이후에는 그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ICU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모니터링 장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재활치료 이전의 중환자 모니터링 및 혈력학적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중환자의 조기보행과 재활치료를 위한 안전권고안을 만들기 위해 중환자의학 전문의 및 물리치료사 등의 재활치료 전문가를 포함한 다학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들은 ICU 내 환자의 조기보행과 재활치료를 위한 안전권고안을 제시했고, 이를 2014년 국제학술지 크리티컬 케어 및 제7회 중환자 재활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성인 ICU 환자가 능동적인 보행을 동반한 재활치료를 하는 경우에 대해 개발됐고, 수동적 보행에 대한 기준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능동적 보행이란 환자가 자신의 근력과 신체 조절을 활용해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고, 환자가 의료진이나 보조장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스스로 운동에 참여해야 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침상 외 운동과 침상 내 운동이 포함되고, 각각에 포함되는 활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상 외 운동에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기, 거기서 서기, 걷기, 제자리에서 걷기, 침대 바깥에서 앉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고, 침상 내 운동은 환자가 침대에서 앉거나 또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활동으로 몸을 뒤집거나 골반을 들어 올리거나 상지의 근력 운동이 포함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안전권고안의 항목들을 살펴보고, 어떤 조건일 때 우리가 안전하게 재활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중단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권고안은 3색 신호등 체계를 써서 각 항목별 색깔로 표현하고 있는데, 적색은 이상 반응의 발생 위험이 높거나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한 경우로 재활치료를 시행하기에는 많이 위험해서 주의 및 중단이 필요합니다. 노란색은 재활치료가 가능할 수는 있는데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다학제팀 내에 논의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녹색은 재활치료를 하기에 안전한 상태라고 의미합니다. 만약 한 개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있는 여러 개의 소항목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색깔이 너무 다양하게 나타난다면, 만약 이 중에 단 한 개라도 빨간색이 있으면 재활치료의 시작을 연기하거나 환자를 다시 재평가해야 됩니다. 또 보행 및 재활치료의 수준을 결정할 때는 환자의 근력과 지구력, 안전기준 모두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안전기준은 이처럼 4가지 범주로 분류되는데, 호흡기, 심혈관, 심경학, 그리고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제부터 각 계통별 모니터링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흡기 항목들을 보겠습니다. 인투베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는 재활치료를 시행할 때 침대 안이든 밖이든 가능합니다. 그럼 제공되는 산소의 분율, 즉 FiO2는 어떨까요? 0.6을 기억하셔서 0.6 이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논의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있고, 0.6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소 포화도의 경우는 90%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재활치료를 시행할 때 환자가 가장 급격하게 변화를 보이는 항목은 호흡수가 되는데, 이 호흡수 역시 금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30회 이하일 경우에는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30회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팀 내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핍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은 가능합니다. 다만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팀 내 논의를 하시고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호흡기 개통 사항 중에서 재활치료를 시행하지 말아야 될 데피니트한 조건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환자의 프론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프론 포지션을 한 경우는 침대 안, 침대 밖 모두 다 재활치료를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ICU에서 재활치료를 시행하기 전 모든 인공기도 장치들이 정확하게 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치료 도중에 환자가 필요로 하는 산소가 충분한 여유 용량을 갖고 계속 제공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기관 내 삽관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활치료의 금기가 아니고 다른 금기 사항이 없을 경우 FiO2 0.6 미만은 재활을 하기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환자가 안전한계에 근접한 경우에는 재활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협의해야 되고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심혈관계 고려사항을 보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이 너무 심하게 발생해서 하이퍼텐시브 크라이시스가 있을 때는 IV 혈압 강화제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혈압의 정확한 수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저혈압이거나 또는 의사의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저혈압을 계속 보이는 경우에 침상 밖의 운동은 제한이 되겠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승합자가 투여되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이 위험도를 고려한 후에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면 시행할 수 있어서 이 권고안은 역시 재활치료의 가능 범위를 넓혀둔 것을 특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빈맥의 경우에 분당 120에서 150회는 논의가 필요하고 주의가 있는 상태에서는 시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맥박수가 분당 150회 이상일 경우에는 침상 내 운동은 고려해서 하실 수 있겠지만 침상 밖 운동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심혈관계 장치의 경우에 대부분은 다 침상 내 운동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femoral IABP가 있거나 또는 femoral 서브클라비안의 에크모 라인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침상 밖 운동은 제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환자의 피수치 중에 락테이트 레벨이 4를 초과하는 경우 이거는 재활치료의 절대 금기가 아닙니다. 단지 카디악 이스케미아가 현재 진행 중으로 의심이 강하게 되는 그런 사인이나 랩 결과를 보인다면 침상 밖의 운동 치료는 빨간색, 즉 제한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 시행 전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혈관 작용제, 즉 여러 종류의 바소액티브 드럭에 대한 용량에 대한 기준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제외 고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신경학적 계통의 항목을 살펴보면 RAS-2 미만이거나 반대로 2를 초과하는 경우는 침상 밖 운동이 제한됩니다. 특히 2를 초과하는 액팅아웃 상황에서는 침상 내에서 하는 재활치료도 금기사항이 되겠습니다. 딜리룸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금기사항은 아니고 인트라크라니얼 프레셔의 경우에도 증가했을 때 이런 적극적인 매니지먼트로 의사가 시행해야 되는 경우에만 침내 안, 그 다음에 침대 밖 운동 모두 제한됩니다. 다른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환자가 크라니액토미를 했거나 서브갤리알 드레인을 갖고 있거나 코드 인저리가 있고 또는 SH가 있고 이런 경우는 금기가 아닙니다. 다만 조절되지 않는 시저 환자의 경우에는 침상 내 그리고 외의 재활치료 모두 금기사항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언스테이블한 메이저 프랙처가 있거나 큰 사이즈를 갖고 있는 오픈 서지컬 온드가 있거나 특히 이런 온드가 체스트나 업도멘에 있는 경우에 침상 밖에서 시행하는 재활 운동은 제한됩니다. 조절되지 않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액티브한 출혈의 경우에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침상 내 그리고 침상 밖 재활 운동 모두 제한됩니다. 정리해보면 이전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중환자가 ICU 내에서 조기 보행 및 재활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는 보행 및 재활치료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스크리닝으로서의 기능에 보다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 즉 시행 중에 하는 모니터링의 기준 확립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재활치료를 하는 도중에 중환자 모니터링 및 중단과 평가 기준을 보겠습니다. 재활치료 시작 전 평가 및 기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재활치료를 하는 도중의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환자 재활을 이제 중단하는 고려 기준을 다시 할게요.
중환자의 재활치료 시작 전 평가 및 기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행 도중에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환자 재활치료의 중단을 고려하는 기준을 정리하면 이와 같은데요. 가장 빈번한 중단 사유는 빈맥과 빈호흡으로 이전 평상시 심박수에 비교해서 심박수 변화가 20%를 초과해서 측정되거나 분당 45회 이상의 빠른 호흡수를 보이는 경우엔 재활치료를 중단할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관된 기준과 수치를 적용해서 그때그때마다 바로 중단한다면 오히려 재활치료가 가능한 실제 많은 수의 환자들을 너무 과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바로 중단하는 것보다는 환자를 잠시 쉬게 한 후에 수치가 회복되는지 그리고 환자 상태의 안정화 여부를 평가한 뒤에 그리고 나서 재활치료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기존에 수립된 계획을 보다 세분화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하고 만약에 치료를 중지한 후에 안정한 이후에도 환자의 증상이 호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치료를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재활치료를 시행한 후에는 적절하게 수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가 체계 및 검사법 중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는 근력 측정 점수 체계인 MRC 스케일과 기능 평가를 위한 AMPAC 검사법, 그리고 FSS ICU 검사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FSS ICU 검사법은 2021년 한국어판으로도 발표가 되어 비교적 접근하기 쉽고 평가할 때 별도의 도구가 필요하지 않아 중환자 재활치료의 시작을 고려하는 국내 병원에 적합합니다. 그럼 이 한글판 FSS ICU 검사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구르기, 누운 자세에서 앉기,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기, 걷기 이렇게 구성된 총 5개의 기능적 과제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의 수준에 따라서 7점 척도를 이용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구르기는 환자가 침대에서 몸을 구를 때 다른 사람이나 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평가하고 있고 누운 자세에서 앉기 항목은 환자가 누워 있다가 일어나 앉을 때 타인이나 잡아당길 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관해 평가합니다.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항목도 환자가 앉아 있다가 일어나 설 때 도움을 요구하는 정도를 평가하고 있고 침대 가장자리 걸터 앉기의 경우에는 환자가 침대 가장자리에 혼자서 걸터 앉을 때 다른 사람이나 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걷기 항목에서는 환자가 150피트, 즉 약 45m를 걷는 동안 다른 사람이나 도구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관해 평가합니다. 이처럼 비교적 쉽고 간단하고 그다음에 시행할 때 다른 도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ICU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많은 병원에서 이 한국어판 FSS IC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재활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고 또 추가적인 치료계획 수립과 목표의 설정에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활치료를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한 중환자 모니터링 지표와 실제 우리가 재활치료를 막 시행하고 있는 그 도중의 모니터링 방법, 중단, 그리고 평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환자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모니터링 장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ICU에서 사용되는 심혈관 모니터링 기술은 점차 침습적인 방식에서 덜 침습적인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데 혈압은 조직 관리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자 좌심실, 후부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입니다. 혈압의 간접 측정법은 청진, 촉진 및 혈압 측정 장치를 사용해서 잴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촉진과 청진 기법은 박동성 혈류가 유지될 때 신뢰할 수 있고 만약에 환자의 저혈류가 있다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커프에 공기를 너무 빨리 빼게 되면 혈압값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혈액학적으로 안정적인 환자에서 다른 이유 때문에 혈압을 자주 측정해야 되거나 만약에 환자의 이송 중이어서 직접적인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동 측정법이나 간헐적 자동 혈압 측정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민감도가 뛰어나고 말초 맥박이 약한 환자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축기의 혈압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고 장시간에 걸쳐서 반복적인 측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커프를 정기적으로 다른 부위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직접 측정법은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의 관리에 효과적이며 주로 말초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해 혈압을 측정합니다. 이는 체내 순환혈류가 저하된 상태에서도 정확한 값을 제공하고 반복적인 혈액검사 채취가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또 동맥 혈류 파형의 형태학적 변화나 이상 소견을 감지함으로써 환자의 병리적인 상태나 이상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병적인 동맥 혈압 파형의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는 교대 맥박이라고 하는데요. 교대로 높은 수축기 점과 낮은 수축기 정점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심한 심실 기능 저하의 경우와 관련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단맥입니다. 이는 이중의 수축기 정점을 보이고 낮은 이완기 압력 그리고 넓은 맥압을 보이는데요. 심한 대동맥 역류 시에 보통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파형은 소지맥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상승하는 수축기압과 지연된 수축기 정점을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 보통 대동맥 협착증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느리고 약한 맥박이 촉지되면서 도플러에서는 또 혈류 속도가 느리게 최고점에 늦게 도달하고 최고 속도값이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돌기와 도명파형이라고 부릅니다. 비대성, 폐쇄성 심근병증의 특성으로 정상적인 수축기압의 상승을 보이고는 있는데 문제는 넓고 지연되어 나타나는 중복맥박 패인 및 길어진 수축기를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순맥박입니다. 화살표는 자발호흡 중에서 흡기의 시작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호흡에 따른 수축기압의 변화가 과장되어 나타나는 경우로 흡기 시에는 약해지고 호기 시에는 강하게 나타나는 파형을 보입니다. 이거는 심장 눌림의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직접 혈압 측정법을 위해서 가장 많이 카테터를 시술하는 곳은 요골동맥인데 이는 시술이 비교적 쉽고 합병증 발생률이 낮고 곁순환이 잘 발달되어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골동맥에 카테터를 삽관하기 전에 콜라테럴 서큘레이션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형된 알렌 검사, 즉 모디파이드 알렌 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술자가 환자의 요골동맥과 척골동맥 양쪽에 동시에 압박한 상태에서 환자한테 주먹을 강하게 쥐어서 손바닥이 창백해지도록 합니다. 그 뒤에 손목이 심하게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환자가 손을 펴도록 하는데 이때 이제 척골동맥 쪽에 누르던 손가락을 떼서 압박을 풀고 환자 손바닥의 혈색이 회복되는 시간을 측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만약 다시 혈색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10초를 초과하면 이는 음성으로 간주되고 환자에게 콜라테럴 서큘레이션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 경우에는 요골동맥이 아닌 다른 혈관을 찾아서 시술해야 됩니다. 다음 심혈관 모니터링 장치로 맥파 분석 시스템, 즉 펄스 웨이브 애널라이시스 PWA를 보겠습니다. 동맥 카테터를 통해서 기록된 동맥압의 파형을 기반으로 심박출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재보정이 필수적입니다. PWA로 얻을 수 있는 여러 지표 중 맥압 변동, PPV 및 1회 박출량 변동, SVV는 실제 심박출량 값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호흡이 있는 경우, 낮은 1회 호흡량 환기를 시행하는 경우, 심한 부정맥이 있거나 복강내압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변수를 살펴보면 먼저 수축기압 변이, 즉 SPV는 한 호흡 주기 동안 발생하는 수축기 압력 피크 간의 차이를 측정해 평가합니다. 이는 양압흡기 직후에, 즉 무호흡 기간에 대비해서 수축기압 상승과 수축기압 감소 값의 합으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 맥파를 보면 무호흡 기간 대비해서 증가값이 10, 감소값이 15로 수축기 변이값은 두 값의 합인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맥압 변이, 즉 PPV는 한 번의 기계적 호흡 주기 동안 최대 맥압과 최소 맥압의 차이를 두 값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단순한 SPV보다 더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고혈량이나 심한 심부전 상황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PPV 값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데 여기에 맞춰서 왼쪽의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 최대 맥압이 약 60, 최소 맥압이 30으로 맥압의 변이는 66%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환자가 현재 저혈량 상태로 추가적인 수액을 줄 경우에 반응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회 박출량 변이, 즉 SVV는 단일 기계 호흡 동안 최대 박출량과 최소 박출량의 차이를 평균 박출량으로 나눈 값으로 퍼센테이지로 나타냅니다. 만약 1회 박출량 변이값이 10%를 초과하면 신경외과적 또는 심장 수술을 받은 ICU 환자에서 수액 반응성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능 모니터링 장치를 보겠습니다. 우선 맥박산소 측정법, 즉 펄스 옥시메트리는 동맥혈 산소 포화도를 지속적, 비침습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법입니다. 적용 분야는 굉장히 광범위해서 많은 ICU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펄스 옥시메트리 프로브는 클립형 프로브 또는 단일 환자용 접착형 프로브로 구성되고 한쪽에는 2개의 발광 다이오드, 반대쪽에는 광검출 포토다이오드가 위치합니다. 혈류량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광량의 흡수를 목표로 하고 동맥 혈류가 빛 흡수의 신호 변화, 즉 포토플레시스모그라피를 유발하는데 물질의 비투과 능력을 이용해 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산소화된 헤모글로빈과 비산소화된 환원 헤모글로빈은 빛을 서로 다르게 흡수하므로 이들의 흡광도 비율을 이용해 HbO2 포화도를 계산할 수 있고 이때 결정되는 산소 포화도는 기능적 SaO2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펄스 옥시메트리의 정확도는 꾸준히 향상되어서 동맥 산소 포화도가 90%를 초과하는 ICU 환자의 경우 SpO2와 SaO2 간의 평균 차이가 2%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만약 90% 이하로 떨어진다면 정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정확성의 가장 흔한 원인은 움직임에 의한 신호의 왜곡과 체내 혈류 감소인데 환자 움직임에 의한 신호 왜곡을 유발하는 경우로는 오한, 근육경련, 초조함, 그리고 환자의 이동 등이 있고 저체온증, 저심박출량, 혈관 수축제로 인해 말초 관류가 다시 할게요. 이런 펄스 옥시메트리 부정확성의 가장 흔한 원인은 움직임에 의한 신호의 왜곡과 체내 혈류 감소로 환자 움직임에 의한 신호 왜곡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오한, 근육경련, 초조함, 그리고 환자 이동 등이 있고 말초 관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저체온증, 저심박출량, 그리고 혈관 수축제의 사용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지속적인 맥박산소 측정법의 적용이 하이폭시아가 진행하는 것에 대한 조기 경고 신호를 제공하고 또 그 적용과 해석이 간편해서 임상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치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법, 즉 캡노메트리입니다. 캡노메트리는 환자의 기도 개방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수치하에 측정하고 CO2 농도를 그래프로 표시하는 경우에 이를 캡노그래피라고 하며 생성되는 파형은 캡노그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계 환기를 받는 환자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 사진의 여기 이 녹색 부분 장치이고 환자의 호흡 중 CO2 농도가 모니터의 그래프, 즉 캡노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상적인 캡노그래프는 4가지 상으로 구성된 사각형의 파형 패턴을 보이는데 1단계는 흡기 기준선으로 낮은 CO2 농도를 가진 흡입가스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2단계는 신선한 가스와 폐포가스가 혼합되어서 배출되는 단계인데 CO2 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게 되고 3단계는 폐포 평형으로 폐포가스의 최종 부분이 샘플링 되는데 이때의 CO2 값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로 간주됩니다. 4단계는 기류 방향이 이제 역전되는 단계로서 환자의 흡기가 시작되는 구간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총 4단계가 환자의 흡기부터 전체 호기 단계에 걸쳐서 한 사이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파형의 특징입니다. 이들의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폐 및 기도 병리를 감별할 수 있는데 그 예를 살펴보면 우선 식도에 삽관을 한 경우에 호기말 CO2 파형의 진폭이 점점 감소하고 환자의 저산소증이 심해집니다. 평탄한 파형이 나타나는 원인에는 캡노그래프의 디스커넥, 거의 완전한 기도 폐쇄, 기관 뇌간의 천공, 그 다음에 심정지 등이 있겠습니다. 기관지 경련이 있는 천식 환자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톱니 모양의 파형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캡노메트리를 사용한 호기말 이산화탄소의 측정은 현재 임상에서 실제 ICU 환자의 폐기능 모니터링 도구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호흡수 및 1회 호흡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흡수가 분당 30회를 초과할 경우에 기계 환기가 필요하고 1회 환기량이 kg당 5ml를 초과하며 보조 없이 자발적 호흡을 유지하는 데 가능할 것으로 해석합니다. 빈 호흡은 동맥혈가스가 정상 범위에 있을지라도 호흡 부전의 가장 초기 징후로 나타나고 호흡근이 기계적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해서 피로가 발생한 걸 말하기 때문에 이게 지속될 경우에는 점차 세츄레이션 유지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외에 기타 감시장치로 두개내압 감시장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체 두개내 공간은 신경세포, 뇌척수액, 혈액, 체액의 4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고 이들 요소에 의해서 두개내압, 즉 ICP가 결정됩니다. 두개내의 공간은 제한된 부피를 갖기 때문에 종양, 출혈 같이 여러 원인에 의해 용적이 증가하면 두개내압이 상승하고 심할 경우에는 뇌조직의 탈출이나 기계적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뇌관류압은 평균 동맥압에서 두개내압을 뺀 값으로 두개내압이 많이 상승하게 되면 뇌조직의 허혈성 손상을 유발합니다. 정상적인 두개내압의 값은 15 미만으로 20이 초과될 경우에 상승된 두개내압이라고 얘기하고, 외상이나 기타 병변에 의해서 이게 비정상적으로 증가할 경우에 두통, 시야 흐림, 안구운동마비, 구역이나 구토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더 악화된다면 의식저하와 호흡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비침습적 방법에는 CT나 MRI가 있습니다. 이때 미드라인 시프트나 베절 시스터나의 폐쇄, 대뇌고랑이 소실되거나 부종의 소견이 보일 경우에 두개내압의 상승을 진단합니다. 최근에는 초음파를 이용한 시신경막 직경 측정법을 통해서도 평가하는데, 환자를 먼저 앙와의 자세를 취하고 눈을 감게 한 후에 눈꺼풀 위에 묵은 상태의 젤을 도포하고 선형 프로브를 이용해서 시신경을 찾습니다. 이때 시신경막은 옵틱 디스크 뒤쪽에서 저에코성 구조로 나타나며 시신경 유두에서 약 3mm 뒤쪽 지점에서 직경을 측정하게 됩니다. 정상 성인의 경우 시신경막 직경은 5mm 이하고 두개내압이 증가할수록 이 시신경막의 직경도 같이 늘어납니다. 특별한 합병증은 이 검사법에서 보고되지 않았지만 침습적인 측정법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조금 낮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두개내압 측정을 할 수 있는 침습적인 감시 방법에는 뇌실질이나 뇌실 내 경막외나 경막하 또는 지주막하 공간에 탐색자를 직접 삽입해서 그 값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묵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숙련된 의사가 시행해야 되며 출혈이나 감염과 같은 합병증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치료 시행 전 그리고 시행 도중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중환자 모니터링 지표와 평가법 및 그리고 실제 ICU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모니터링 장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ICU에서 재활치료 및 그다음 보행 운동을 시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